완벽한 도시의 그림자, 버지니아 비치에서 펼쳐진 기만과 배신의 비극. 1996년 버지니아 비치. 대서양의 부드러운 바람이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주택가를 어루만지는 곳.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라는 명성은 이곳 주민들의 자부심이었다. 범죄율은 낮았고 이웃 간의 정은 끈끈했으며 밤거리는 평화로웠다. 살인이라는 단어는 신문지상이나 TV 뉴스 속에서나 존재하는 이 고요한 도시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개념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5월의 어느 늦은 밤, 그 평온을 갈갈이 찢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도시는 깊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날 밤의 비극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파묘과 기만이 빚어낸 치밀하게 짜인 연극의 서막이었으며 그 연극의 주인공은 자신이 비극의 희생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진실이 드러났을 때 버지니아 비치의 주민들은 안전한 도시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 본성의 어두운 시면을 마주해야만 했다. 1996년 5월 14일, 자정을 넘긴 시각, 버지니아 비치 경찰서의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하고 공포에 질린 한 남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의 이름은 에디 맥데시. 그는 방금 자신의 집에 강도가 침입했으며 아내 앨리스 맥데시가 잔인하게 살해당했다고 절규했다. 신고를 받은 순찰차가 즉시 홀랜드로드에 위치한 맥데시 부부의 집으로 향했다. 조용한 교외의 주택가, 어둠에 잠긴 집들 사이로 맥데시 부부의 집만이 현관등을 환하게 밝힌 채 불길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경찰들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비릿한 피냄새가 그들을 맞았다. 거실을 지나 침실로 향하는 복도, 그리고 침실 안은 온통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곳에는 지옥도를 방불케 하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침실 바닥에는 한 남성이 가슴에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 침대 위에는 이 집의 안주인인 앨리스 맥데시가 양팔과 양다리가 침대 네 기둥에 각각 묶인 채 누워 있었다. 그녀의 잠옷은 갈갈이 찢겨 있었고 목에는 깊은 자상이, 가슴에는 여러 차례 찔린 상처가 선명했다. 그녀의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다. 구급대원들이 황급히 그녀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앨리스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차가운 구급차 안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남편 에디 맥데시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그는 머리에 둔기로 맞은 상처 외에는 큰 부상이 없었다. 충격과 슬픔에 잠긴 에디는 경찰에게 간신히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았다. 바닥에 쓰러져 죽은 남성은 낯선 이가 아니었다. 그는 퀸시 브라운 37세로 앨리스가 근무하던 오세아나 해군 항공기지의 동료였다. 안전한 도시 버지니아 비치에서 벌어진 이중살인 사건. 한 명은 총에, 다른 한 명은 칼에 희생된 이 끔찍한 사건은 순식간에 도시 전체를 공포와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평화롭던 일상에 던져진 잔인한 돌멩이는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을 일으키며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대체 이 평화로운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궁금해하며 불안에 떨었다.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안정을 되찾은 에디 맥데시는 수사관들 앞에서 그날 밤의 악몽을 상세히 진술했다. 그의 이야기는 한편의 비극적인 영화와도 같았다. 그날 저녁 에디와 앨리스는 오붓하게 외식을 즐기고 밤 9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 앞에서 집으로 들어서려던 순간 에디는 뒤통수에 가해진 강력한 충격과 함께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희미한 의식이 돌아왔을 땐 그는 자신의 두 손이 등 뒤로 묶인 채 침실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개를 들자 눈앞에는 차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아내 앨리스가 침대 기둥에 묶인 채 낯선 남자에게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퀸시 브라운이었다. 브라운은 욕정을 채운 뒤 손에 든 칼로 무자비하게 앨리스를 찌르기 시작했다. 에디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아내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묶인 손을 비틀고 당겨 마침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침대 옆 옷장으로 달려가 숨겨두었던 권총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브라운의 가슴을 향해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탕, 탕. 세 발의 총성이 울리고 브라운은 그 자리에 쓰러졌다. 하지만 아내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은 후였다. 에디의 진술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비통했으며 현장의 증거들은 그의 말을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다.
집 현관에는 부부가 레스토랑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담은 포장 용기와 와인병이 놓여 있어 그들이 외식 후 막 귀가했다는 진술과 일치했다. 침실 바닥에는 에디의 손을 묶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전선이 발견되었다. 쓰러진 퀸시 브라운의 손 아래에서는 앨리스의 피가 묻은 칼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명백한 흉기였다. 부검 결과 앨리스의 시신에서 발견된 정액 샘플은 퀸시 브라운의 DNA와 일치했으며 이는 성폭행의 명백한 증거로 보였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퀸시 브라운은 전과 기록이 없는 평범한 가장이었다. 하지만 그의 뒷주머니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콘돔이 발견되어 그의 범행 동기에 의심을 더했다.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그때 에디는 수사관들에게 사건의 배경을 설명해줄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며 집안의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비디오 테이프 1개와 일기장 1권이 보관되어 있었다. 에디의 설명에 따르면 비디오 테이프는 사건이 발생하기 몇 주 전 아내 앨리스가 직접 촬영한 것이었다. 경찰이 테이프를 재생하자 화면에 앨리스 맥데시가 나타났다. 그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자신의 이름을 밝힌 뒤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직장 동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상부에서는 이를 묵살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그녀는 자신과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들의 이름을 일기장에 기록해두었으며 충분한 증거가 모이면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총 5명의 남성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중에는 퀸시 브라운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비디오 영상과 일기장, 현장의 증거, 그리고 유일한 생존자인 남편의 증언,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퀸시 브라운은 자신의 성범죄 사실이 폭로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맥데시 부부의 집에 침입하여 앨리스를 강간하고 살해하려다 남편 에디의 정당방위로 사망한 것이다. 버지니아 비치 경찰은 사건을 그렇게 종결지으려 했다. 그러나 아내의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에디 맥데시가 아내의 사망으로 총 7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평온해 보이던 사건의 수면 아래 무언가 석연치 않은 흐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의 마음에 처음으로 의심의 씨앗을 심은 것은 바로 그 70만 달러짜리 보험금이었다. 액수 자체도 컸지만 더욱 의아한 점은 보험 가입 시점이었다. 확인 결과 에디와 앨리스 부부는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한 달 전에 서로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총 100만 달러에 달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그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매년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고액보험에 가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마치 무언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준비라도 한 것처럼. 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시작으로 수사관들은 사건을 원적에서부터 다시 짚어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에디의 완벽해 보였던 진술과 현장의 증거들 사이에서 미세한 균열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의문을 제기한 것은 통화 기록이었다. 사건 당일 밤 퀸시 브라운은 맥데시 부부의 집 유선 전화로 총 3차례 전화를 걸었다. 마지막 통화는 밤 9시 35분에 이루어졌으며 2분 이상 지속되었다. 이는 에디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였다. 에디는 밤 9시경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에서 기습을 당했다고 했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브라운은 왜 범행 현장에 있는 집 전화로 전화를 걸었을까? 설령 에디가 시간을 착각했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작정하고 집에 침입한 범인이 왜 피해자에게 미리 전화를 거는 상식 밖의 행동을 했을까? 현장의 모습 또한 의문투성이었다. 퀸시 브라운은 등을 바닥에 대고 똑바로 누운 채 발견되었다. 그의 옷은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고 바지는 벨트까지 채워진 상태였다. 격렬한 성폭행을 저지른 범인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에 의해 연출된 장면처럼 부자연스러웠다. 브라운의 손밑에서 발견된 칼 역시 마찬가지였다. 칼날에서는 앨리스의 피가, 손잡이에서는 브라운의 피가 검출되어 그가 흉기를 사용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정작 칼에서는 브라운의 지문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가 죽을 때 입고 있던 티셔츠에도 피해자인 앨리스의 혈흔은 전혀 묻어있지 않았다. 누군가 그의 손에 피를 묻힌 뒤 칼을 쥐어준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에디의 진술은 타고들수록 허점을 드러냈다. 그는 스스로 밧줄을 풀고 일어나 옷장에서 총을 꺼내 아내를 공격하는 브라운을 향해 3발을 쏘았다고 했다. 그러나 혈흔 분석 결과는 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브라운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첫 번째 총알이 그의 심장을 정확히 관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치명상은 통상적으로 심장이 뛸 때마다 피가 분출되는 동맥혈 분출 형태의 혈흔을 남긴다. 혈흔은 벽이나 바닥에 타원형의 특징적인 모양으로 흩뿌려지게 된다. 하지만 브라운의 시신 앞쪽 바닥에서는 그러한 타원형 혈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시신 다로 아래에는 동그란 형태의 혈흔만이 고여 있었다. 이는 브라운이 서서 총을 맞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이미 무릎을 꿇거나 주저앉은 상태에서 총을 맞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피가 멀리 뜨지 않고 바로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또한 에디는 총을 꺼내자 브라운이 침대에서 내려와 자신에게 달려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고 진술했다. 그 상황이 맞다면 브라운은 침실 출입구 쪽을 등지고 에디를 향해 달려들었어야 한다. 그러나 브라운의 시신은 그와는 정반대로 침대 옆 옷장 쪽으로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다. 에디의 진술대로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자세였다. 결정적으로 에디가 정당방위에 사용했다고 주장한 권총은 사건 발생 바로 전날 밤에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치 다가올 결투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아내 앨리스가 직장 동료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 역시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이 앨리스의 직장 상사들과 동료들을 조사한 결과 그 누구도 앨리스로부터 공식적인 성희롱이나 성폭행 신고를 접수한 적이 없었다. 그녀가 만들었다는 비디오와 일기장은 오직 남편 에디만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 수사가 깊어질수록 에디 맥댓이라는 인물의 추악한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에도 최소 2차례 이상 보험 사기를 벌여 성공적으로 보험금을 타는 전력이 있었다. 심지어 한 친구에게는 함께 보험 사기를 저지르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제 모든 증거와 정황은 단 한 사람, 바로 비극의 주인공 행세를 하던 남편 에디 맥댓이를 가리키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마침내 끔찍한 진실의 윤곽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아내 앨리스까지 공모한 거대한 보험 사기극이었다. 새롭게 드러난 증거들을 바탕으로 검찰은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에디 맥댓이가 꾸민 사기 계획에서 비롯되었다. 놀랍게도 그의 아내 앨리스는 이 계획을 완벽하게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자발적인 체스말이 되기를 자처했다. 그들의 1차 목표는 돈이었다. 부부는 앨리스가 직장 동료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가 직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앨리스는 비디오를 촬영하고 일기장에 동료들의 이름을 적어 증거를 조작했다. 하지만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폭행이라는 행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들은 일기장에 이름이 적힌 남성 중 한 명인 퀸시 브라운을 집으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갖기로 계획했다. 이것이 왜 브라운의 정액이 앨리스의 몸에서 발견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왜 그날 밤 맥댓이 부부의 집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그것은 침입이 아니라 약속된 만남이었던 것이다. 사건 당일 밤 브라운이 도착하기 전 에디는 아내 앨리스를 직접 침대 기둥에 묶었다. 이는 브라운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동시에 나중에 브라운이 앨리스를 공격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치밀한 연출이었다. 약속된 시간에 브라운이 도착했고 에디는 그가 아내와 성관계를 갖도록 자리를 비켜주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관교가 끝난 직후 에디는 권총을 들고 침실로 들어섰다. 그는 브라운에게 강도로 침입하여 아내를 강간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그 자리에서 그를 총으로 쏘아 살해했다. 계획대로라면 이제 에디는 아내를 풀어주고 두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여 완벽한 피해자 행세를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고 브라운의 사망으로 사건은 미궁에 빠진 채 그들은 거액의 돈을 손에 쥘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앨리스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이 비밀을 공유할 두 번째 사람을 남겨둘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처음부터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소송으로 얻을 돈보다 훨씬 더 크고 확실한 것, 바로 아내의 생명보험금이었다. 에디는 여전히 침대에 묶여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는 아내에게 다가갔다. 공포와 혼란에 휩싸인 앨리스의 눈빛을 외면한 채 그는 브라운을 살해한 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칼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을 믿고 따랐던 아내의 목과 가슴을 차갑게 찔렀다. 앨리스는 자신이 공모한 연극의 마지막 희생양이 되어 남편의 손에 죽어갔다. 그녀는 남편의 탐욕을 위한 도구였을 뿐 마지막 순간 버려지는 소모품에 불과했다. 자신을 향한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에디 맥데시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전에 미국을 떠나 러시아로 도주했다. 그가 러시아를 도피처로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당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곳에서라면 결코 미국의 법정에 서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러시아에서 그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딸까지 낳으며 평범한 삶을 사는 듯했다. 하지만 공식적인 신분 없이 살아가는 도망자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수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는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다. 그리고 2003년 모두의 예상을 깨고 에디는 자발적으로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의 귀국 배경에는 끔찍한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죽기 전 아내 앨리스가 촬영했던 비디오 테이프가 배심원들에 설득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아내가 직접 동료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하는 그 영상이야말로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모든 계산은 빗나갔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담당 판사는 앨리스의 비디오 테이프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에디가 유일하게 믿었던 동아줄이 끊어진 순간이었다. 2006년 마침내 에디 맥데시에 대한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10년간 이어진 끈질긴 수사, 45명이 넘는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물증들이 법정에서 공개되었다. 배심원단은 7일 동안 이어진 치열한 공방을 통해 10년 전 그날 밤 버지니아 비치의 한 주택에서 벌어진 비극의 진실과 마주했다. 검찰은 에디의 범행 동기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거액의 보험금이었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는 아내와 동료를 살해하고 받은 돈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다 러시아에 정착해 새로운 아내와 가정을 꾸리는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결국 배심원단은 에디 맥데시가 1996년 5월 14일 밤 자신의 집에서 아내 앨리스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아내의 동료인 퀸시 브라운을 총으로 쏘아 살해했다는 두 건의 1급 살인 혐의를 외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함께 2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버지니아 비치시 작사상 가장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된 형사사건 중 하나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고요하고 평화롭던 도시를 뒤흔들었던 끔찍한 살인사건. 그 이면에는 한 남자의 끝없는 탐욕과 아내를 도구로 삼고 벌인 잔혹한 배신이 있었다. 완벽한 범죄를 꿈꿨던 남자는 결국 차가운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버지니아 비치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날 밤의 비극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기만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완벽해 보이는 도시의 이면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음을 씁쓸한 교훈으로 남겼다.